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2시 35분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걸로 집계됐고 정부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국제사회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겨울축제인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쇼트트랙을 앞세워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인비에는 밤사이 있었던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울린 재난 문자에 놀라 잠에서 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피해가 걱정됐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국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교훈 기자,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면서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오전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충주시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기도 하는 진도 5의 흔들림이 느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지진파 자동 분석 결과로 지진의 규모를 애초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수정했습니다. 애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에도 새벽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7건의 규모 2.0 이상 지진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즉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진이 해상이 아닌 내륙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새벽 2시 54분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강원에서 13건, 충북에선 8건, 경기 2건 등 모두 23건 접수됐지만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낙하물과 혹시 모를 여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어제 퇴근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엔 많은 눈이 내렸죠. 잠시 그쳤지만 오늘 새벽부터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쌓여 있고 지금은 그 눈들이 얼어서 빙판길이 됐습니다. 오늘 강추위와 빙판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은 이승민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시내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도로는 금세 하얗게 뒤덮여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입니다. 서울엔 기습 폭설이 쏟아져 1시간여 만에 3.3cm가 쌓였습니다. 쌓이고 나서 이제 굳으면 또 미끄러워가지고 좀 조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잦아들었던 눈발은 오늘 새벽부터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 6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에서 8cm, 충청은 최고 15cm, 호남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어제보다 더 매섭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 및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이번 주말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턴 중요한 발언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 끌어내란 지시를 분명히 받았고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철수 지시는 받지 못했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이지만 진술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 등 진술이 엇갈려 논란이 됐던 상황에 대해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재차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회 유리창을 깨서라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해라, 끌어내라라고 적시된 공소장 내용도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어쨌든 이 공소장에 있는 이런 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까? 있었던 건 맞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철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해제 의결된 후에 그 철수는 증인 판단으로 철수 지시를 한 거죠.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어떻게 하냐라고 전 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 곽 전 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낼 의도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제가 의원들 끌어내는 걸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앞서 보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은 물론 요원이란 말도 한 적이 없다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함께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작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조금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반박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는데 자신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은 해당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격양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게 이행 여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그냥 대통령이 지시한 걸 그 자리에 씹어버려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 윤 대통령은 또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고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곽 전 사령관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분이 있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증언 때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707 특임단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계엄군인데요. 그런데 예상과는 조금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란 말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50명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적법한 출동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백길종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엿새 뒤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 탄핵 심판 증인석에서 당시 국회로 출동해 150명이 모이는 걸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는 걸 막으라는 지시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 단장은 당시 150명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건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람과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국회 정문 확보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출동 당시 헬기에 실탄을 챙겼지만 대원들에게 지급하진 않았고 케이블 타이도 출입문 봉쇄용으로 소지한 것이지 체포 용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당정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과 위기 청년 지원 시스템을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47억 아시아인들의 최대 겨울축제인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을 앞세워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일 동맹 강화를 확인하고 중국 견제 방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참석했는데 이 청문회에선 계엄 당일 받았던 쪽지가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이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반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불러 접혀있는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 총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국회에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맞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기재부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되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계엄으로 경황이 없어 펼쳐보지 못했다고 밝히자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쏟아졌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한 번 더 접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출한 상태에서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그 중차대한 계엄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확인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최 권한대행은 또 예비비 확보 등의 지시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야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짧게 끝내려 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모순되는 지시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은 최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내란 공범 혐의자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치안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국회 청문회, 이번에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충돌하며 막말과 고성이 난무한 건데요.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반말까지 하며 청문회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강재묵 기자입니다. 여야가 충돌한 것은 내란 중요 업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에 대한 질의 때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지난 4일 헌재 탄핵 심판 증인 출석 때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지금도라는 표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의 의미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순간에서는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지. 용 의원이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판단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재차 따져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고 그 이후 여야 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라고 조용히 하세요! 주방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지난 4일 2차 국조특위에서도 용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간 막말로 여야가 충돌하며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바 있습니다. 용 의원은 강 의원과 임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도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됐으니 임명하면 안 된다 주장했고 민주당은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희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판단은 그 여야의 그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는 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결정이 내면 따르실 거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판결이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국민적 의견 분열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제부터 계엄 핵심 관계자인 군과 경찰 수뇌부 5인에 대한 재판에 돌입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달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선 계엄 수뇌부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은 재판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오히려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던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측도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의 긴급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구속 취소 청구와 보석 재신청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속 자체가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구한다. 그리고 보석을
다시 청구하겠다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해 4만 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하고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을 지켜본 뒤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의원들은 어제 탄핵 심판을 직접 보겠다며 헌법재판소로 향했고 오늘은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과 직접 만납니다. 이런 의원들의 행동에 일각에선 비판이 나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 두기는 없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다고 단절이 됐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방문이라고 선을 그었던 때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입니다. 강명구, 조지현 의원이 밝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출신 두 사람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 위해 헌재를 찾은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고 참모였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를 대통령께 좀 수척해 주신 것 같고 기병으로 안과 질환도 있으신. 지난 3일 여당 투톱에 이어 의원들이 윤 대통령 앞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개인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과 인위적 거리 두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빗대 출당한다고 대통령과 단절이 됐냐고 되물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그때 출당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출당이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우리가 단절이 되나요? 대통령, 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등 보수층 결집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당내에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지지율 때문에 이때다 싶어 대통령 앞에 달려가는 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MBN과 통화해서 대선은 결국 중도층 싸움인데 의원들이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면회를 희망하는 여당 의원들은 25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자금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받으러 서울고법에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항소심 재판한 10개월 동안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무죄를 확신하는 모습이었지만 소감을 밝힐 수 없게 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보석 석방 중이었던 김 전 부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하던 지난 2021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변호사가 준 돈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돈을 건네는 과정을 밝힌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돈을 줬다고 지목된 장소에 없었다는 근거로 김 전 부원장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는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만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판사님 10개월 동안 뭐 했느냐며 소리치기도 한 김 전 부원장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유 전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면 부서 없애야 한다고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헌재를 향한 폭력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김 의원은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 5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SNS에 자신이 전 씨의 무료 변론을 맡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인권위 노조는 김 의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폭력을 선동한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물리적 행위를 의미한 게 아니라며 국민이 분노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승복을 바란다면 개딸 취급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날을 세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올해 완전체 월드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개최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블랙핑크의 이번 투어는 앞서 진행한 본핑크 투어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당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에 걸쳐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약 18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K-팝 걸그룹 월드 투어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이번 투어의 규모나 일정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YG는 컴백 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추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조주빈의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난해 2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추위 속에 아파트 현관에 앉아있다가 쓰러진 남성이 시민의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에게 훈훈함을 안겼습니다. 최근 경찰청 공식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한 남성이 아파트 현관에 들어와 몸을 웅크린 채 오랜 시간 나가지 않는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쓰러지고 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은 곧바로 구급대 지원을 요청하고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찰 덕분에 남성은 다행히 호흡과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신고자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경찰분들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삼성전자 시총 5배에 달하는 가스와 석유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까지 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어 추가 시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일단 정부는 다른 광구들에 대한 시추는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정수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를 위해 한국에 온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47일간 1차 시추를 진행했습니다. 유망구조 7곳 중 하나로 포항 앞바다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에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할 것이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 당시 매장량 가치가 삼성전자 시총의 5배에 달한다고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산업부는 다만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하다며 계획대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 2차 시추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조광제도라든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심해가스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해외 투자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대왕고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1차 시추도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추가 탐사를 위한 정부 재원 확보는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뉴스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통상임금은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부턴 정기적인 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그만큼 월급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예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인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부당한 축소를 막고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붙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기본급 200만 원과 이에 대한 300%인 600만 원을 재직 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을 때 앞으로 600만 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600만 원을 12달로 나누고 한 달 근로시간인 208.56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시급 약 2,397원을 더 받게 됩니다. 또 20일 기준으로 만근할 경우에만 30만 원을 지급하는 회사에 다니는 B씨가 2월에는 만근에 30만 원을 받았지만 3월엔 결근이 있어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엔 30만 원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젠 실제로 지급됐는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업 실적이나 개인 성과에 따른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다만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초과근무나 퇴직금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중국이 개발한 AI 딥시크에 대한 경계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줄줄이 딥시크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자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에서 차단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의 한 사무실.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주 딥시크 측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일주일째 묵묵부답입니다. 결국 18개 정부 부처 중 3분의 2 이상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 국세청 등도 딥시크 차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보안상 안전성 확인 시까지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공공기관과 시중은행 상당수가 이미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 망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게 다 차단이 돼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직원들이 생성형 AI나 이런 걸 업무에 쓰지 못하도록.
신세계와 롯데, 카카오 등 민간 기업들도 줄줄이 사내 딥시크 이용을 금지하는 등 딥시크발 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가자지구는 결국 미국에 넘겨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파병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이스라엘에 이주 계획을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개발이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인종청소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가자지구를 장악해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다만 미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Everybody loves it, but this is just not the right time. But we'll maybe do something later this. 트럼프의 가자 구상을 용감한 계획이라고 치켜 세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이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는 트럼프의 가자지구 장악을 거부한다며 아랍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مهما يحكي وزير الدفاع على انه يتم تهجير اهل قطاع غزه فيش امكانيه هذه بلدنا وارضنا احنا متمسكين فيها لاخر لحظه. 유럽연합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일부라며 트럼프의 구상이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 구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의 법이 무너지고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 그 속에서 찾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테니스로 끝없는 행복을 실현하는 이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힘찬 서브와 함께 테니스 경기가 시작됩니다. 미국 댈러스 오픈 경기가 한창인 이곳에서 공을 던지는 한 남성이 눈에 띄는데요. 66세의 볼보이 토니 다우너 씨입니다. 테니스 경기 중 공을 주어 선수에게 전달하는 볼보이는 보통 10대가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은퇴 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2016년 US 오픈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해 벌써 9번의 대회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열정에는 나이는 상관없는 듯합니다. 미국의 퍼피볼 대회를 아시나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유기견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대회인데요. 퍼피볼에 참가한 귀여운 강아지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강아지가 경기장에 널린 인형에는 관심도 없고 같은 편에 손수건을 물고 늘어집니다. 집요한 시도 끝에 결국 손수건을 뺏고서 심판을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강아지도 다양한 인형 냄새를 맡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뛰는데요. 퍼피볼 대회가 열린 모습입니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 리그인 슈퍼볼 시즌에 맞춰 열리는 유기견 입양 인식 제고 대회인 건데요. 21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구조된 142마리의 강아지가 참여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서 보트가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합니다. 누군가를 구조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이라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호수에 원을 그리는 보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보트가 가까이 다가가 덤불 쪽으로 유도하더니 남성이 작은 보트로 뛰어듭니다. 이들은 미국 플로리다 볼루시아의 경찰들인데요. 보트 안에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반응을 살피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던 경찰은 당뇨 키트를 발견하고 남성을 해안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경찰의 빠른 구조로 남성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평면 캔버스 회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해 입체적인 작업으로 재구성에 선보인 신성희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또 스크린에선 오랜만에 배우 하정우가 추격자, 황해 등을 연상시키는 날것의 거친 연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색점과 색선 등으로 추상회화를 그린 뒤 캔버스를 뒤집어 선을 긋고 가위로 잘라냅니다. 회화의 평면성을 파괴하고 3차원적 입체와 부피감을 도입했던 신성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꾸띠아주, 누아주 전시가 열립니다. 역금회화를 뜻하는 누아주와 박음회화를 의미하는 꾸띠아주는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입체로 확장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한국 회화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화가로 평가되는 신성희를 재조명하는 전시는 10년 주기로 작품 세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작가의 40여 년 예술 여정을 회고하는 주요작 32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였던 주인공 민태는 손을 씻고 건설 현장 일을 하며 건실하게 살아가던 중 동생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인물의 서사와 스토리라인은 단순하지만 주인공의 분노를 유일한 동력 삼아 쇠파이프 하나 쥐고 100분의 이야기를 몰아붙인 액션이 색다른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추격자, 황해 이후 오랜만에 야수 같은 거친 면모의 하정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릴러 반전의 드라마도 분명히 있고 또 액션의 요소도 분명히 있고 근데 굉장히 묘한 드라마적인 굉장히 이거는 끌림이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 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는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은 오후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전북에 최고 25cm 이상, 충청에 최고 15c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8에서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대부분 오늘 오후면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모레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과 경기,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현재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7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6.9도, 대구는 영하 4.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에 그치겠고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강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